제가 막 초까지 맞추면서 냉면을 막 끓였어요. 그리고 바로 찬물에 넣고 막 얼음을 넣고 그렇게 해서 잠깐 먹으려고 뒤를 도는데 그 사이에 저희 신랑이 그 냉면에다가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제가 확 소리를 지르면서 나 냉면 쫄깃하게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렇게 딱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좀 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특이하게도 나라는 주어를 쓰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쓰잖아요. 우리 와이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세대는요, TV를 보면 9시에 자막이 떴어요. 어린이는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9시면 자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뭐 헐 말이 돼? 응? 어떻게 9시에 잠을 자? 아빠랑 샤워해야지 라고 하면 선율이는 일단 허리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유튜브 보여주면 생각해볼게. 4살짜리 제 딸이 저한테 조건부 협상을 걸어오는 것이죠. 돈 받고 오신 거 아니죠? 눈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권수영입니다. 제가 가끔 기업의 강연을 가면요,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소위 밀레니얼 세대들이랑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소통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당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여러 명이 그러거든요. 최근에 이제 기업에 취직한 제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대학 교육 잘 받고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냐?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물어봤겠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죠. 그럼 왜 그런 소리를 들어? 그랬더니 우리가 못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듣는 척을 해? 우리가요, 좀비놀이 하잖아요. 좀비놀이. 그래요. 좀비놀이는 또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영혼이 없는 척 하는 거래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한대, 거울 보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팀장님이 일 시키려고 오면 미스터고 하면 이게 하기 힘들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을 시키고 싶을까요? 안 시키고 싶을까요? 그냥 됐어, 딴 사람한테 간대요. 그러면 아싸 그런대요. 난 더 이상 했어. 왜 그게 아싸야? 니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요? 미쳤어요? 잘하면 본전이고요. 못하잖아요. 아주 개망신을 줘요. 얼마나 상처를 주는데요. 제가 한두 번 당했어야죠. 이제는요, 안 듣는 척 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슴의 문제라는 걸.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가슴을 다친 거예요. 우리가 소통할 때 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생각에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소통하면 잘 쓰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의사소통. 이 의사 아시죠? 뜻 의자와 생각 사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지시하는 게 소통인 줄 알아요. 이 의사소통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사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전달되고 서로 공유되는 게 어쩌면 진짜 소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방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 소통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다 병에 걸려 있어요. 아주 못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이 뭔지 아세요? 그 병 이름이 별주부 신드롬이에요. 별주부 신드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오늘 강의원 때 쓰려고 이번에 만든 거예요. 별주부 아시죠? 조선시대 전래 동화인데요. 별주부는 용왕의 신복 잘합니다. 용왕이 시름시름 아파요. 그래서 죽으실 것 같아요.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갑니다. 토끼를 꼬셔요. 그래서 용궁으로 데려옵니다. 중간에 토끼가 알아차려요. 이거 사기다. 알아차려요. 그래서 뭐라고 꾀를 냅니까? 간이요? 나 간은 집에 두고 다니는데. 말리려고 집에 두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누구예요? 자라 별주부입니다. 우리도 별주부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도 살짝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는 상대가 감정이요? 감정은 집에 두고 왔어요. 전 생각만 갖고 살아요. 이러는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별주부 신드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만 갖고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 모두 늘 가슴에 감정을 담고 삽니다. 그래서 이 별주부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길래요? 희한하게 생겼죠? 이게 뭐지? 이게 히라버입니다. 히라버. 이 히라버를 영어 음역으로 읽으면 에포케라고 있습니다. 에포케. 그래서 이 히라버로 그리스 말로 에페케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멈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거기에 명사형이에요. 사실은 철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판단 중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단 중지. 왜 우리가 감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 에포케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거의 빛의 속도로 판단합니다. 빛의 속도로 판단해요. 아유, 요즘 것들 네 가지가 없어. 뭐 얘기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요즘 꼰대들이란 무슨 말을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생각이 엄청 빨리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에포케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대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화법의 만든 사람 이름이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대화법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Non-Violent Communication, 줄여서 MBC라고도 하는데요. 비폭력 소통, 흔히 대화라고 번역하는데 왜 비폭력이라고 붙였을까요? 폭력이 없는 대화 아니겠어요? 그럼 폭력 대화는 뭐예요? 때리면서 하는 대화? 아니면 뭐 욕설 폭언하는 대화? 로젠버그에게 폭력 대화는 뭐냐면 평가와 판단이 난무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가슴까지 가질 못하는 대화를 이분은 폭력 대화라고 했어요. 이분이 책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멋진 대화법을 만들어내게 됐을까? 이런 소통법을 만들었을까? 알고 보니까 할머니 영향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집에 누가 봐도 좀 정신이 이렇게 나가 보이는 그런 분이 이렇게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정신 나간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s your name?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Jesus Christ the Lord 이랬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랬대요. 아마 어린 로젠버그는 확신했을 거예요. 제대로 미쳤군. 자기가 예수님이래. 근데 이 할머니가요, 이 가는기가 좀 이렇게 먹으셔갖고 앞에를 못 들은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를 못 들었어요. 뒤에 로드만 들었나 봐요. 그래서 미스터 로드 씨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들어오고 싶으신 거죠? 네네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배고프세요? 밥 먹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그래요. 밥을 차려줍니다. 밥을 한참 먹다가 혹시 오늘 묵으실 데 없어요? 저희 집에 묵고 싶으세요? 그렇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잔 거예요. 로젠버그가 책에 뭐라고 쓰냐면 미스터 로드 씨가 그날 우리 집에서 잔 이후에 7년 동안을 우리 집에서 살았대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7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로젠버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누구나 척 보면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평가를 잠시 중단하고 그가 원하는 바를 살피면서 7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 잘 못하는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계시죠? 그분한테 아마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판단이 빠릅니다. 그리고 아마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뭐 자녀거나 하급자를 만나자마자 문제가 이따만하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지적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래서 가슴에 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겠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제가 아이들이랑 소통이 잘 안 되세요? 언제부터 안 되셨어요?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아니래요. 초등학교 1학년만 가면 아이들이랑 소통이 힘들대요. 너무 때를 쓰고 말을 안 듣는데요. 예를 들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가장 힘든 게 이거래요. 아이들 재우는 거. 어린아이들 재우는 거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저희 세대는요. TV를 보면
9시에 자막이 떴어요. 어린이는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제가 그 9시에 이렇게 맨날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9시면 자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뭐 헐 말이 돼? 응? 어떻게 9시에 잠을 자? 우리 때는 다 그랬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를 재우는 방법, 소통에 제가 3단계를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소통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좀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을 잘 안 자요. 그러면 첫 번째 소통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이 머리 높이 소통을 합니다. 머리 높이 소통은 이런 거예요. 야! 너 생각이 있어 없어? 너 지금 안 자면 어떻게? 지금 몇 시인지 알아? 10시 아니야? 10시에 자야지. 에?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키가 큰단 말이야. 너 내일 몇 시에 가? 7시에 가? 너 지금 안 자면 어쩌려고? 너 생각이 있어 없어? 너는 뭐 모자 쓰려고 뇌를 갖고 다니는 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엄마 아빠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게 머리 높이 소통입니다. 끝에가 항상 어떻게 돼요? 안 돼! 자야 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에포케를 해볼까요? 잠깐 판단을 중지해 보세요. 맨날 잠 안 자는 우리 말썽꾸러기 아들 이 생각을 살짝 내려놓고 이 아들이 뭘 원하는가 한번 보세요. 아이의 눈높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눈높이는 대교가 아니고요. 눈높이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아이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TV 보려고 그러는구나. 아, 우리 아들, 누나랑 같이 TV 보려고 그러는구나. 아, 그 래퍼 나오는 프로그램 보려고 그러는구나. 아, 누가 1등 하나 그 순위 맞추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는 바람을 따라가다 보면 끝에가 군화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 예, 훌륭해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 아세요? 눈높이 소통. 이게 거의 순식간에 1단계로 복귀합니다. 근데 안 돼. 너 무슨 래퍼는 무슨 래퍼야. 넌 동요를 불러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3단계 가슴 높이 소통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있는데 둘째입니다. 그래서 똑같았어요. 얘가 이 누나랑 6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를 재우려면요. 초등학교 때 재우려면 아무도 안 자요. 얘도 깨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부엌에 있죠. 아빠는 뭐 컴퓨터 한다고 있죠. 누나는 방에서 뭐 해요.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나만 잘해. 어떤 느낌입니까? 나도 깨 있고 싶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속상할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소외감도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항상 아들한테 우리 아들도 깨 있고 싶을 텐데 이게 이 아이의 바람입니다. 그죠? 이게 눈높이에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 자꾸 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얼마나 억울할까. 오늘 아빠가 너랑 이 방에서 같이 자야지. 아빠가 너랑 같이 오늘 자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빠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 방에서 주무십시오. 저는 놀다 오겠습니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정말 대박. 아빠 진짜 아빠랑 잘 수 있는 거야? 아빠 진짜 내 방에서 같이 잘 거지? 나 잘 때까지 꼭 기다려야 돼? 아이는요, 자기 가슴 속 느낌을 느껴주는 아빠와의 일치감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직장에서도요. 어느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팀원 중에 상태 안 좋은 사람 있죠? 소통 불능인 사람 있죠? 많대요. 예. 그중에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인간은 있잖아요. 예? 하여튼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 사람은 분명히 팀장에게 거의 매일 지적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팀원이 있는 데서 지적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가 참다가 회의를 하다가 또다시 지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빡 지르고 나가버립니다. 그럼 뒤통수 대다가 뭐라 할까요? 팀장이 이야 저거 분노 조절 장애 환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판단이 난무합니다. 이런 건 뭐라고요? 폭력 대화라고 한다고 했죠. 사실은 그분 가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돌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바람이 뭘까요? 실적 잘 높이고 싶어요. 그리고요, 팀장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내 바람이에요. 때로는요, 칭찬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때로는 엄청나게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거를 소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팀장님이 만약 상상해 보세요. 그 팀원을 따로 불러갖고 김 대리 얼마나 실적을 올리고 싶겠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할까. 내가 그게 느껴져.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새로운 차원의 소통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 기업에 이제 높은 분들을 만나서 강의할 때가 있는데 임원분들은 이럽니다. 아니 교수님은 상담학 교수님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요, 여기 기업입니다. 여기는 지시를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뭐 상담을 하라고요? 아이, 이건 안 되죠.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상무님 내가 언제 상담하라고 그랬어요. 50분 상담 진짜 해보실래요? 못 하셔요. 내가 딱 5초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5초만. 길면 15초입니다. 별주부 신드롬에 빠지지 마시고 감정을 집에 두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5초만 느껴달라고요. 그리고 지시하시라고요. 그리고 성과도 내시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가슴을 맞추는 분이 있어요. 야, 너 꼴등하니까 아주 기분 더럽지? 나도 네가 그렇게 실적을 못 내갖고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다. 둘 다 감정을 소통하니까 이게 가슴 높이 소통일까요? 아니에요. 2단계를 패스한 거예요. 2단계를 패스하셨다고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내가 알아. 열심히 실적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 나도 보니까 당신을 비롯해서 다들 좀 이렇게 실적을 높였다는 바람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그 바람이 자꾸 무너지니까 내가 자꾸 불안해진 것 같아. 우리 한번 힘내볼까?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떠올리신 그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 안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요, 내가 굉장히 뭔가를 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 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서 생긴 굉장히 아픈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시면 새로운 소통, 공감이 시작됩니다. 제가 봉직하는 대학에서 제가 비즈니스 코칭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에포케라고 붙였어요. 에포케. 이해되시죠? 왜 제가 그렇게 붙였을까? 우리가 코칭하면 뭐 기업의 굉장히 높은 임원분들이 뭐 고가로 받는 개인 교습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코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뭐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입니다.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연세대학교로 오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강연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우리가 다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죠? 뭐라고요? 생각이 너무 빨라요. 너무 판단이 빠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에포케를 기억하세요. 에포케를 기억하시고 잠시 멈추시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을 지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의 동물인데. 그런데 잠깐만 멈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가라고 했죠. 이 사람이 뭘 원하지? 근데 그 바람이 무너져서 생긴 그 감정을 내가 맞춰주면 내가 머리 높이 소통이 아니라 눈 높이 소통을 넘어서 더 깊숙이 있는 가슴 높이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아주 새로운 차원의 공감이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나와 함께 아주 행복한 관계와 삶을 사시자 믿습니다. 그런 생활 영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있고요. 김경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세바시의 앞에 나왔던 강연자분들, 그 뛰어난 분들이 좋은 칭찬이 뭔지 벌써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칭찬은 재능에 하는 게 아니라 노력에 하는 거다. 이거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니까 머리 좋다라고 칭찬을 많이 받은 친구들은요, 그러면은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걸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왜 주위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노력 하나도 안 했어. 결과가 나빴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오히려 난 머리는 좋지만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나쁜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자기의 나쁜 결과를 정당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많이 보이잖아요. 이건 꼭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교 다니실 때 시험날, 그 전날 밤새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날 가서
뭐라 그러셨나요? 아,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재능에 칭찬받고 싶지 노력에는 조금 덜 나의 좋은 결과에 원인을 돌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주로 재능에 받게 되면 노력의 효과나 노력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정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악순환이 벌어지겠죠. 자, 이제 조금 덜 알려진 칭찬, 덜 알려진 좋은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칭찬이 좋은 칭찬이냐? 인격에다가 하는 게 칭찬입니다. 사람 인칭을 빼면 그거 칭찬 아니에요. 자, 한 번쯤 제일 싫어하는 친구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제일 내가 재수없어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일이 잘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슬쩍 인칭을 빼요. 부장님이요, 자기가 싫어하는 부하 직원인 과장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인칭을 살짝 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 이 일이 잘 됐네.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은 그리고 슬쩍 기분이 왠지 모르게 섭섭함을 넘어서 심지어 모멸감 느끼기도 합니다. 뭐지? 이 일이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잘한 건데? 자, 그러니 이런 화법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바로 이런 게 어떻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시험 점수가 잘 나왔네? 이거 뭐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시험 점수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주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영희야, 혹은 철수야, 네가 열심히 해서 이 좋은 점수가 나왔구나가 칭찬이죠. 그래서 두 번째, 칭찬에는 항상 인격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죠. 그 사람의 의도치 않은 비의식이나 무의식적인 행동에 그 결과가 선했을 때 칭찬하고 그 행동이 올바를 때 칭찬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금 불량기가 있어 보이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하고 쫙 이러고 있는데 옆에 조금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넘어지시려고 그래요. 그럼 이 불량기 있어 보이는 학생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오! 하고 받쳐드리겠죠. 요게 바로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반사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요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이 오, 야, 자식 착한 데가 있구만. 오, 모범 청소년이야.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조금도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나에게도 좀 더 좋은 측면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또 좋은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 특이하죠. 정말 독특합니다. 특히 올해 2020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드라이브 스루로 코로나 검사를 만들어낸 이 창조적인 연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국 문화는 독특한 세대 차이도 별로 없는 모든 세대가 공히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수많은 장면 중에 하나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위에 원숭이가 있고 밑에 곰 바나나가 있죠. 자, 밑에 있는 곰과 바나나 둘 중에 하나를 위에 있는 원숭이랑 묶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원숭이와 곰을 묶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겁니다. 어떻게 묶으시겠습니까? 벌써 땡기는 게 확 나오시죠? 자, 우리나라는 정말 재밌게도 세대 차이도 안 나요. 네. 8, 90대 어르신부터 심지어 저희 집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제 두 딸까지 세대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고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어요. 놀라운 현상이죠. 이걸 본 유럽의 심리학자들은 미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어 있는 장면을 본 3년 전에 유럽 심리학자 한 사람은 저한테 온라인으로 막 화내더라고요. 야, 원숭이 동물, 곰 동물, 바나나 식물이야. 어떻게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동물과 식물을 묶어? 니네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지 않아? 근데 너희 생물은 안 배우나 보지? 아니, 이 녀석이 남의 나라의 교과 과정까지도 한번 개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나, 제가 생물학 박사 거의 100분 계신 곳에서 강연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만장일치로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물학 박사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박사님들, 원숭이 동물, 곰 동물, 바나나 식물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전부 다 저한테 이러세요.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주의 문화예요. 관계주의 문화. 이건 일본의 집단주의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문화입니다. 집단주의는 집단이 곧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집단주의 문화에 있는 분들은 집단이 소멸되면 자아도 소멸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굉장히 많은 일본 분들이 심지어는 시골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 이러죠. 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왜 저래? 이게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도 없어? 친구도 없어? 너의 주위에 그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가 있는데 왜 집단이 무너졌다고 자아가 무너지지? 우리는 그 관계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특이하게도 나라는 주어를 쓰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쓰잖아요. 우리 와이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여자친구,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남자친구라 그러시죠? 영어로 바꿔보세요. Our boyfriend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를 씁니다. 왜? 자아의 경계가 훨씬 더 관계에 의해서 유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자기소개서가 전 세계에서 제일 특이하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 안 합니다. 자기 관계를 소개하죠.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중학교 때 부반장 2번,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우리 동네 옆동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칭찬에도 관계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자아는 나는 누구의 친구고 누구의 부모며 누구의 선생님이고 누구의 학생이고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아주 독특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도 강한 관계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할 때도, 그리고 칭찬을 받을 때도 나의 관계도 존중받고 싶은 당연한 욕구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 사람을 칭찬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는 효과는 전혀 보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시려면 이렇게 칭찬하시면 되죠. 그 사람만 칭찬하시고 그 사람 주위의 관계는 무시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보시면 직장에서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자기 부하 직원에게, 젊은 부하 직원에게 하하, 야, 이 친구 봐라. 요즘 젊은 친구들답지 않게 일 되게 잘하네. 이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분은 지금 요즘 젊은 분이에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자기 또래의 젊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젊은 친구들과 가치를 공유하며,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며, 그리고 그 젊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속한 그 세대의 관계는 전부 다 무시하시고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일을 잘한다고 얘기하시면, 그럼 그런 말을 들은 그 젊은 후배는 이분은 언젠간 나도 싫어할 분이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른만 자기 후배에게, 선배만 자기 후배에게 이런
관계를 무시한 칭찬을 하는 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아직 상대적으로 더 젊고 어린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께 이런 관계를 무시하는 칭찬을 하거나 관계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모멸감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대화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80대 이상의 이혼이든 아니면 사별이든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여쭤봅니다. 당신의 중년 자식에게 가장 크게 섭섭하거나 단절감 느낄 때가 언제냐? 대부분 설문조사하면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나 안 찾아올 때, 나 찾지 않을 때라고 설문조사가 나와요.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보기를 드릴 땐 그렇게 나오는데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분들.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어르신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봅니다. 훨씬 더 질적이고 그리고 깊은 방법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이분들의 상당수가 그때 꺼내시는 속마음, 정말 내 자식에게 단절감을 크게 강하게 느낄 때 언제냐고 하면 안 찾아올 때가 아니라 찾아와서 내 관계를 비웃고 갈 때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아버지, 그런 할머니 왜 만나세요? 어머니, 그런 할아버지 만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고 자기 자녀가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나 수십 년 동안 키운 자식인데도 그 자녀가 오히려 내 인생 전체에 모멸감 주고 가거나 비웃고 간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든 직장의 상사부하 관계든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 딸 2명, 시원이, 채원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젠 더 이상 소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빠가 듣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바꾸더라고요. 또래 문화는 다른 세대와 공유하기 싫어서 만드는 게 또래 문화인데 그걸 하는 게 저는 세대 소통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아이가, 내 부모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들이 왜 그 관계가 소중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길래 나의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소중하고 좋은 관계가 됐는지를 보면서 그걸 살피면서 하시는 칭찬이 정말 좋은 칭찬입니다. 이런 게 좋은 칭찬이죠. 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능력치들이 뛰어나다는데 자네가 바로 그런 친구구나 라고 하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이분은 우리 세대를 이해해 주실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칭찬을 한 그 상사와도 이제 또 다른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질 겁니다. 마찬가지죠. 나의 선배 세대들, 부모 세대들에게도 아,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이런 면에서 지혜가 있으시다는데 바로 선배님이 혹은 부장님이 전무님이 딱 그런 분이시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 아, 이 친구는 내가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나를 괄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 든 세대의 장점을 보면서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겠구나 라고 같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그 후배와 더 좋은 깊은 관계를 만들면서 또 다른 한국인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겁니다. 한국인의 칭찬, 항상 그 사람의 소중한 관계도 같이 존중해 주시는 그런 칭찬을 해주시면 지혜로운 칭찬에 완성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연결되는 대화를 나누고 깊어지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위기, 웅덩이에 빠졌을 때 누군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대화가 사다리가 돼서 그 웅덩이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화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 말하면 제가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라고 그렇죠. 계속 우리가
나를 계속 숨기고 방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안전하게 느껴야 돼요. 대화하고 있을 때 이 대화가 안전하게 느껴져야 제가 있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화가 안전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하는 사람도 나를 오픈하는 몫이 있지만 이 상대편도 그걸 안전하게 듣는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듣기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다 답이 다 같아요. 들어줘야 한다. 그렇죠. 참는다. 들어야줘야 된다. 헛소리 해도 들어줘야 된다. 일단 참는다. 그리고 눈을 맞춘다. 끄덕인다. 오, 그래, 대박, 걸, 막 이런 거 한다. 그거 정도 말씀하시는데, 이건 경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청을 시작하는 그냥 무드 조성이랄까요?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 이제 경청 시작한다. 얘기해도 좋아. 라고 하는 무드는 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걸 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눈을 맞추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쟤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내가 언제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권하고 싶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3가지의 듣기 기술을 저는 3F라고 불렀어요. 3F. 예,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첫 번째 요인은요, 팩트를 듣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야, 저기 통 좀 한번 가져와 봐. 이렇게 말했을 때 응? 하고 통을 갖다 주는데 그게 엉뚱한 통일 때가 많아요. 그거는 저기가 다른 거예요, 서로. 그리고 통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한 거하고 들은 거하고 달라서 생기는 오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도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옥신각신이 되는 거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말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할 때 삼천포도 엄청 다녀오고 1절부터 4절까지 진행했다가 말을 하면서 잠깐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이게 우리의 일상 대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들으면서 뭔 말인지 알겠다. 내가 너 맘 충분히 이해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요. 나는 너가 한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니? 너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 나는 들었는데 맞니? 요약하시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팩트 듣기죠. 이걸 하셔야 대화가 끝났을 때 이 산이 어딘가 여기가 어디냐? 이게 안 되세요. 이거 안 되면 내가 참기만 했지 대화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한 말을 서로 공유하는 그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F는요, feeling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느껴지는 감정, 내가 관찰한 감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했겠네, 불안했겠다, 초조했겠어, 진짜 답답했겠다. 이렇게 감정 단어를 활용해서 너 이런 마음이지? 라는 걸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내가, 친구가, 상사가 여기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결국 뭐겠어요? 감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단어를 활용해서 생중계를 해라. 이론은 쉽지만 이거 잘 안 되세요.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의 감정을 모르시는 분들. 본인의 감정? 네, 내 자신의 감정. 그 상대방의 감정을 알 리가 없겠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멘붕에 빠졌을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거든요. 분노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 감정을 좀 세밀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도 공감을 잘하는 거지, 아주 많은 분들이 본인의 감정을 그냥 퉁치시거든요. 짜증나. 끝. 열받아. 끝. 그걸 퉁친다는 표현이 참 심하게 적절하네요. 감정을 퉁치세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레파토리를 넓게 해서 감정 공감을 하기는 어렵죠. 두 번째 꼭 해야 될 것은 감정 단어를 활용해서 필링을 알아주자. 세 번째는 포커스. 그 사람이 굳이 입을 통해서 표현하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핵심을 듣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다가요. 왜 이렇게 길이 지저분해? 맨날 공사야. 이렇게 누가 말한다고 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요? 길이 잘 정돈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길거리 가면서 어머 길이 잘 정돈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냥 불평하고 비난한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한탄하는 그 어떤 마음속에 숨겨진 포커스를 찾는 거. 어렵다. 그걸 어떻게 찾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이 듣기의 기술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 발견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요새 아이들만 거의 이제 보고 있어서 약간 집에서 예민해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저희 집에서 냉면을 끓여 먹는데 저는 면발의 쫄깃함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냉면을 끓이는데 제가 막 촉까지 맞추면서 냉면을 막 끓였어요. 그리고 바로 찬물에 넣고 막 얼음을 넣고 그렇게 해서 잠깐 먹으려고 뒤를 도는데 그 사이에 저희 신랑이 그 냉면에다가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남편이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확 소리를 지르면서 나 냉면 쫄깃하게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렇게 딱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번쩍 좀 드는 거예요. 아니 또 이 냉면이 뭐라고. 내가 신랑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마음이 약간 후회가 돼서 제가 그런 것도 바로 가서 사과하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냉면이 뭐라고 또 당신한테 이렇게 버럭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저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맛있게 먹고 싶었나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잖아요. 제가 딱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저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 있고 뭐가 잘 안 된다고 짜증낼 때 뭘 잘하고 싶었지? 뭘 원했던 거지? 이거를 빨리 캐치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일상에서 짜증나는 사람을 볼 때 뭘 잘하고 싶을까? 그리고 막 화낸 사람 볼 때 뭘 원했던 걸까? 이런 시선으로 연습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뭘 원했을까? 네, 뭘 바란 걸까? 그걸 찾아낼 때 우리가 좀 더 한층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3F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협상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협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주로 거창한 차원의 협상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들은 모두 협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딸 선율이와도 협상을 합니다. 선율아, 오늘 저녁에 아빠랑 샤워해야지 라고 하면 선율이는 일단 허리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은데? 아빠가 유튜브 보여주면 생각해 볼게. 4살짜리 제 딸이 저한테 조건부 협상을 걸어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언어를 시작하는 그 무렵부터 본능적으로 협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가 내 연봉을 먼저 제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일단 한번 들어보겠다. 일단 한번 들어보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네요. 각각의 리스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안할 때의 리스크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았던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20% 정도 연봉 인상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한번 이야기는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600만 원이면 계약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측 인사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사인하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아싸, 잘 됐다 싶으신가요? 4천만 원 이야기 해볼 걸 싶죠? 불과 1분 전만 해도 그죠? 여러분들 3,600만 원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바로 덥석 오케이를 하니까 이렇게 찝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제시를 했을 때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제시하는 그 기준점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기준점보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일단 들어봤을 때의 리스크는 뭘까요? 협상학에서는 이를 앵커링 이펙트라고 표현합니다. 앵커가 닻이죠. 배가 쭉 항해를 하다가 닻을 떨어뜨리면 닻이 떨어진 지점에서 정박하게 되듯이 상대방이 먼저 제시를 하면 상대방이 제시한 그 숫자에 기준점 선점 효과가 부여됨으로써 여러분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제안했을 때 그리고 일단 들어봤을 때 각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될 변수 중에 한 개는 바로 정보의 확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앵커링 이펙트를 노리고 먼저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임자가 받았던 연봉 수준 또는 회사 내부의 연봉 체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다면 먼저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가시기 전에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기업의 주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데요. 마침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이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에 의해서 가액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부분은 바로 목표 설정인데요. 목표 설정은요, 적어도 2가지 기준점만큼은 명확하게 수치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인할 수 있는 기준점, 그리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 이 2가지 기준점만큼은 반드시 수치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사례에서 내가 주당 95,000원이면 사인하겠다. 내가 적어도 85,000원 미만으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85,000원에서 95,000원 사이면 판단을 유보하고 조금 더 시간을 끈 뒤 다시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수치화된 목표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은 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성사 지점, 그리고 거래 결렬 지점, 그리고 판단 유보 지점이 명확하게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협상의 키워드는 감정입니다. 제 친여동생은요, 홍대 입구역에서 플라워샵을 운영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폭스바겐 골프 알아? 그러더니 폭스바겐 골프의 장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0년 넘게 그녀를 봐온 저로서는 수가 너무 보이죠. 500만 원만 빌려줘 라는 형식을 취한 실질적인 무상 증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한 달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숙명의 라이벌 관계였던 친구가 폭스바겐 골프 3차를 뽑아왔던 것이죠. 이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명제에 공감하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설득 방식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장면을 분석해보면 지극히 논리적으로 차갑게 상대방을 밀어붙여서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마치 협상 테이블이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협상은요, 서로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설득되는 과정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감정, 인식, 행동 순서대로 설득됩니다. 협상 초반에 먼저 호감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이끌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면 인식이 바뀝니다. 저 사람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이끌어집니다. 똑같은 부탁을 받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부탁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 그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협상 초반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협상 첫 10분 동안에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하는 상대방의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상대방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입니다. 두 번째, 인정은요,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인정해주면 상대방은 나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어도 나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세 번째, 인정해준다고 해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인정해주면 돼요. 페이스북에서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스타에서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협상 초반에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도 몇 차례 연락은 주고받았을 것이란 말이죠. 이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김 팀장님, 만나 뵙기 전에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인상도 너무 좋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실 때 너무 논리적으로만 파고들지 마시고요. 의도적으로 감정을 조금 더 활용하시고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베트납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협상하실 때 다소 불편한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갑을 관계입니다. 그죠? 어떨 때 우리는 갑이고 어떨 때 우리는 을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A기업의 구매팀장이 있습니다. A기업은 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B기업의 영업 담당자가 있습니다. B기업은 A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죠? 일반적으로는 A가 갑, B가 을입니다. 구매팀이면 전부 다 갑인가요? 돈이 많으면 갑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협상에서는 베트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협상이 결렬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즉 협상 결렬 대안이 베트나입니다. A기업의 구매팀장은 B기업과의 거래가 결렬되더라도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는 거죠. 반대로 B기업은 A기업과의 거래가 결렬되면 취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갑을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을 관계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B기업도 열심히 연구개발을 해서 만약에 특허 제품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 제품만큼은 B기업을 통해서만 납품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갑을 관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협상 테이블에 들어서기 전에 일방적으로 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베트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베트나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협상의 원칙들이 의미 없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있으면요, 협상하지 않고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없으면 그 어떤 협상의 기술들을 쓰더라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궁극의 협상 전략은 협상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신뢰라는 자본입니다.
김 전무가 대표이사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갑니다. 박 전무가 대표이사실에 보고하러 들어갑니다. 비서는 김 전무, 박 전무가 대표이사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김 전무는 기분 좋게 사인받아 나올 것이고 박 전무는 보나 안 보나 깨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메신저 효과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가, 이것보다 오히려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는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서기 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메신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평범한 사원으로 골드만삭스에 입사해서 일본 골드만삭스의 대표를 10년간 역임했던 도키 다에스케는 신뢰도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1단계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면 무슨 일인데? 나 바쁜데? 하고 전화를 끊어요. 거의 스팸 수준의 신뢰도입니다. 2단계는 이렇습니다. 알겠어, 놔두고 가. 한번 검토해 볼게. 형식적입니다. 3단계는 이렇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일단 그 사람과 점심은 한 끼 먹어주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신뢰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궁극의 신뢰. 그 사람이 부탁하면 나는 들어준다. 이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뢰도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몇 단계에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키 다에스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도가 4단계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비즈니스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도를 4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죠?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연락도 드리고 추석 때 한우도 보내드리고 주말에 골프도 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근데 상대방과 의미 있는 거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죠? 상대방이 정말 신뢰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협상 테이블에 들어서기 전에 신뢰도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는 생각으로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공적인 협상이란 어떤 것인가요? 제 책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협상은 두 가지를 남긴다. 하나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협상 결과이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이다. 여러분들, 사람도 얻으시고 결과도 얻어내는 그런 행복한 협상 하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쓰고 이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직업 두 가지, 글 쓰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홍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시던지 간에 항상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과연 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소외되는 건 아닐까,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고민들을 하십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아니 예전부터 꾸준히 고민하시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궁금해하세요. 그런 거죠. 선생님,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나을까요? 또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랑 사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예쁜 누나랑 사귀는 게 나을까? 사실 나는 어떤 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 고민 앞에서는 저는 일단 좀 만나봤으면 일단 좀 만나면서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답을 딱 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목표, 아웃라인, 기준은 설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생각엔 방어 기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려면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에 빠진다는 게 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머릿속에 뭔가가 웅웅거리기는 하지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저는 사랑에 빠진다는 건 사랑에 취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기에 취하듯 술에 취하듯 그냥 그 알딸딸한 상태로 평생을 좀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에 빠지면요, 술에 취했을 때랑 비슷한 작용이 우리 몸에선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이 되기 시작해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활성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심장도 두근거리고 술을 마시면 잠도 못 자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떠들 수 있는 이유는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레는 마음, 내가 새롭게 사랑을 시작해서 막 두근거리는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도파민이 빵빵하게 나와가지고 계속 좀 활기찼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지나친 사랑, 지나친 설레임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두근거리는 거야. 잔이 해갖고 두근거렸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같이 살면서 여보 자니? 하는데 그때마다 막 두근거리는 거야. 막 눈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었는데 같이 살면서 계속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심장이 쿵쿵하고 주저앉아봐요. 어떻겠어요? 이거는 병이에요, 병.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항상 그 생존을 위해서 진화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 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도파민이 한번 분출된 다음에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억제성 물질, 안정을 가져다 주는 물질은 가바를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근거리던 게 먹게 되고 활성화가 일어나는 게 억제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진화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태기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사랑의 유효기간, 도파민이 팡팡하게 나오는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3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너무 허무하죠. 그러면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끝내버려도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70대, 80대, 90대 된 노부부가 평생 서로를 아껴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은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분들의 사랑은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들뜨게 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난로 같은 시스템인 도파민 시스템도 있고, 좀 차갑게 식혀줘서 이성을 차리게 해주는 에어컨 같은 가바 시스템이 있는데, 콩깍지가 한번 씌었다가 권태기가 왔다가 또 다시 이 똑같은 분하고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권태기를 식어버리는 시기를 큰 후유증 없이 별로 티내지 않고 다음 도파민 시기로 넘어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방어기제가 나옵니다. 방어기제라는 건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행동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태기뿐만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허무함이 느껴질 때, 무기력에 빠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방어기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 사랑하고 헤어졌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게 반복되는지 모르겠다. 고민이 되신다면 나의 방어기제, 그 사람의 방어기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방어기제가 충돌하면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거예요. 방어기제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혼자서 산에 가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그분의 뭐라고요? 방어기제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만취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그분의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핸드폰을 꺼놓고 잠적하는 분이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다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남 탓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분의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갈등이 생기면 꼭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꼭 갈등이 생기면 산에 가야 하는 분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게 사랑이 쉽겠어요? 어렵죠. 초창기에는 이제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제 나랑 사랑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산에 가지 말고 나랑 얘기해야 돼 라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할 수 있는데, 3개월 안에 그분은 혼자 산에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것도 누구 때문에 산에 가? 나 때문에 산에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방어기제는요, 오랜 기간 습관이 되고 하나의 품성이 되고 그 사람의 문화가 되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도파민이 펑펑 나올 때, 이때 헤어지는 커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잘 보고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는 게 좋은 것인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직 사랑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랑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한 2부류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랑의 의미가 희생이나 복종, 연민, 그래서 불쌍하게 보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자꾸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은요,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너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야,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존경의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조건으로 동맹을 맺고 오버래핑이 일어나는 시기지, 이것을 뭐 강요하고 뭔가 이렇게 수탈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죠. 이거는 식민지배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적당한 거리를 형성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안전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화만 나면 막 집어 던져. 그래갖고 여기 막 상처 있잖아, 내가 막 다쳐. 그런데 나는 사랑하니까 괜찮아. 나는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을 뜯어 말리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남의 안전을 해치는 분은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을 본인이 담아두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로 봐야 됩니다. 육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요, 사회적인 안전, 특히 사랑을 하게 되고 친해지면은 서로 간에 비밀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털어놨는데 이것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거나 사회적 안전망을 해치는 분들인 경우에는 아직 사랑을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방어 기제가 나올까 하면서 막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줍니다. 일부러 막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가고, 질투를 한번 유발해 봐야지 해가지고 막 양다리에 걸치는 막 행동을 막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막 미숙한 모습을 막 보여.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떠나게 되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근데 테스트를 통과했어. 막 성숙한 사람이야. 막 똑똑하고 아주 성숙한 분들이야. 그러면 그분들이 테스트하는 우리를 좋아할까요? 테스트는 통과했으나 테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미숙한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어기제 얘기를 세바시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걸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출 수 있을까요? 세련되게 표현해야겠다라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세련되게 표현하는 건 뭔가 그냥 무조건 이 감정이나 기분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렇게나 막 남 다치던 말던 안전을 해치면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세련된 표현은 무엇인가? 이 세련된 표현의 키워드는 6글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입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가 너가 되면 안 돼요. 너 왜 그래? 너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거는 그냥 비난이 되고 싸움이 될 뿐이에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뭐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내 방어 기제는 좀 혼자 있는 거야.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5분이건 10분이건 좀 혼자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한 10분만 건드리지 말고 기다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좀 말을 해야 돼. 말을 한 2000단어 뱉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끄덕끄덕만 해줘.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제발 해결책 좀 제시하지 말고 그건 네 잘못인 것 같아. 이딴 말 좀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노력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방어 기제를 뭐 바로 단시간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하는 동안 사랑도 이룰 수 있고 나의 방어 기제도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하는 건 사실 힘든 일입니다.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주 힘든 일이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평생을 살면서 한 명만 걸리면 된다는 겁니다. 나랑 방어 기제가 통하는 사람이 뭐 2명, 3명, 10명 된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단 한 명만 걸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사랑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랑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3년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많은 분들이 좌절을 좀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행스러운 거는 포유류 치고는 긴 겁니다. 그래도 곤충 같은 경우는요, 교미 끝나면 막 잡아먹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오더라도 부디 성숙한 방어 기제로 권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면서 평생 행복하고 안정된 사랑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